괄호. 자, 지금부터 듣는 희곡 괄호의 귀대면 시즌2 GV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1년 전이었죠. 2020년 12월에 시즌1 GV 방송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이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모여 앉았네요. 일단 작가님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고요. 지금 심경, 소감 어떠신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로 참여한 도은입니다. 이렇게 괄호로 다시 독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08학번 미영이를 쓴 김진희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했을 때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또 하게 될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또 오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보 엑스호 무지개로 참여한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시즌1 때보다 약간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해보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로 참여한 신효진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생각보다 긴장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나눌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GV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볼 주제는 뭐냐면 응답하라 2008이라는 우리 오디오 드라마 주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2008년) 아직 싸이월드가 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제 싸이월드를 들어가 봤는데 제 가입 연도가 2002년이더라고요. 싸이월드 이전에 프리첼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2002년도에 정말 되어먹지 않게 유료화를 시도했다가 폭망해서 사람들이 대거 싸이월드로 이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싸이월드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폭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가님들은 싸이월드를 자주 하셨나요? 네. 그 시절에 아마도 그 배경음악으로 미니홈피에 깔아놨던 노래가 하나쯤 있으셨을 텐데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좀 부끄럽지만 저부터 까보자면은 저는 자우림 6집에 샤이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명곡이죠. 명곡인데 이제 그 감성, 그 우울하고 과시적인 감성을 어찌할 수 없었다. 네.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네. 자, 밝혀. 실토하세요. 저도 당연히 만들어뒀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고 그런 걸 하는 센스가 부족해서 만들어두기만 했었는데 다만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계속 바꿔놨었는데 그때는 에픽하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에픽하이의 플라이 같은 거 뭔지 알죠? 진짜 기억나요. 갓곡이죠. 네, 저는 주로 그 노래를 해놨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들 하는 BGM이기도 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 당시. 네, 저는 그 당시에 사춘기가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불안하다 벌써부터. 머리도 갑자기 막 잘라버리고 판타지 소설에 엄청 빠져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 당시 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몽환의 숲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다들 명곡들을 해놨네. 그러니까 저도 거의 그때 유명했다 하는 노래들은 한 번씩 다 했던 것 같고 약간 지금도 약간 잡식인데 그때도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해놨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제가 힙합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MC 스나이퍼나 아. 배치기 노래 아. 같은 것들. 마이동풍 이런 거. 네, 엄청 터무니없게 긴 노래들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 민요피 들어가면 바로 나갔거든요. 아,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랩을 틀어놓으면은 네. 그때 일촌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비웃었지만 전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 싸이월드가 아니고 그 메이저한 싸이월드를 못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오타쿠였는데 2008년에는 이제 기억나는 노래가 저도 막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노래들 다 듣고 배경음으로 해놓고 이랬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동방신기가 그 당시에 일본 진출을 해가지고 도시대 키미오 스키니 나때 시마딴다로라는 그거 좋지. 아니 어째서 당신을 좋아하게 돼버린 걸까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가 엄청 좋아해서 그 노래를 BGM으로 깔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네. 그 당시에 이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차원이 좀 다른 친구들이었죠. 네. 네이버 블로그에 저도 했었는데 거기다 이제 루시드 폴의 정말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라는 노래를 무단으로 올렸다가 이거 문제되는 발언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루시드 폴 측에서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대량 고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네, 다녀오기도 했었던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차원이 다른. 네. 그 당시에 확실히 어떤 시대 정서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어느덧 추억의 노래가 돼버렸죠. 2008년이 이제 꽤 옛날이 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는커녕 메르스라는 것도 없었던 시기였고 프로듀스 101은커녕 아직 슈퍼스타 K도 시작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있는 건 오직 오세훈 서울시장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위키백과에 쳐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작품에도 나오지만 일단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최진실 씨가 이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을 가지고 희곡을 써보자라는 미션을 우리가 스스로 부여했을 때 무슨 느낌이셨을지가 좀 궁금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2008년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제 나이 때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이대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 시간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게 저희 언니, 대학생이었던 언니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그리고 제가 즐겨 했었던 싸이월드 뭔가 이런 이야기로 캠퍼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2008년에 아직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때 뭔가 이미지 같은 것들은 남아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기억도 안 나요. 좀 뭉텅이로 막 이렇게 우하고 흘러갔던 것 같아서 기억은 안 났었는데 그래서 2008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면서 저한테 제일 마음에 많이 남았던 일을 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내가 2008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뭔가 알록달록하고 약간 그때 이제 유행했던 그 대중가요들 그 가수들의 의상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그것도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지개와 숭례문이 좀 결합한 것은 아닐까라고 지금 한번 지어내 보았습니다. 네. 알록달록하다는 말이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흐릿한데 알록달록하다 이런 느낌? 이게 좀 지나간 시대를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명시적으로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느낌과 정서가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장은정 비평가의 침투라는 비평집을 읽다가 윤이형 소설가가 우리들의 2010년대라는 소설에서 썼던 문장을 읽었어요. 그들은 1999년에 만났다.
유실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취소선을 긋는다. 회상을 했다가는 아름다워져 버려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을 회상하며 아름다워지기 전에 거기에 선을 긋는다. 실제로 이 소설 문장에서 그들은 1999년에 만났다에는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소설의 문장들에도 마치 이제 검열한 것처럼 기나긴 가로선들이 간단없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거든요. 이 소설에 대해서 장은정 비평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1999년부터 20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이들, 그리고 그 생존에서 탈락하거나 삭제되어야만 했던 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20년치의 취소선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시도한 프로젝트 명이 응답하라 2008이잖아요. 당연히 TVN의 응답하라 시리즈를 의식하면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저는 작가님들이 써내신 희곡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 X세대처럼 과거의 시간을 낭만적으로 추억할 수는 없구나. 어떤 상처나 상실, 회귀나 반복 같은 것들을 중심에 놓지 않고서는 2008년을 회고하기가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자꾸 취소선을 좀 그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2008년이 유난히 그랬던 해였기 때문에 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2021년에 우리가 과거를 회고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작가님들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거 질문 받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소설 문구도 그렇고 저는 지금의 우리 상태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을 낭만적으로 회상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하는 어떤 뿌듯함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희곡에서도 그렇고 뭐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는 우리가 아주 운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읽는 창작자분들에게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운에 달려있고 아주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귀할 때 단순히 어떤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무언가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때 힘겨운 시간은 이렇게 지나왔지 라고만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말 진짜 잘한다. 저도 약간 도훈님이랑 비슷하게 지금의 상태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도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진짜 과거를 회상하기, 그러니까 아름답게 회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뤄놓은 성취들이 조금 뭐랄까 기반이 좀 탄탄해야 된다고 할까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도 좀 불확실한 편이고 현재 이제 성취를 이뤄야 할 나이인데도 그 성취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뭔가 이런 그러니까 뭔가 그 어른들이 만들었던 뭔가 어떤 집을 갖는다던가 차를 갖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확실한 성취, 가족을 이룬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유예되어 있고 또 유예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이제 사회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봉합되지 않는 상처들을 다시 돌아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좀 아름답게 포장이 좀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상처가 내 기반이 쌓였을 때 조금 아물어가지고 봉합된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상처가 계속 누적되는 듯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간 해가 없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속 뭐랄까 낭만적으로 생각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짜 간신히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GV 직전에 드려서 좀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도우님, 효진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상처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상처가 아물고 한 20년쯤 뒤에 아유 요즘 애들은 낭만이 없어. 꼰대짓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뭐야? 싫어요. 괄호 네,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오늘 GV가 질문 뽑기의 약자예요. 그래서 네, 응? 약자. 네, 이니셜. 네, 죄송합니다. 고차원이네. 네, 제가 작가님들 별로 질문을 6개씩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대답하기 쉬운 질문도 있을 것 같고 곤란한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께서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골라주시면 다른 작가분들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읽어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질문 뽑기 순서는 작품 공개 순서대로 도은, 진희, 소연, 효진 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도은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무작위로 3개 골라주세요. 저는 1번, 3번, 4번 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진희님께서 D번 네. 질문 읽어주세요. 이슬이가 소영이에게 야자째라고 꼬시면서 니베아 빌려줄게 라고 말하고 소영이가 그거 안 통해 이제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니베아를 빌려준다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인가요? 잘한다. 거의 연기를. 그 니베아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바르면 회색이 되는 니베아가 있었어요. 약간 사이보그 화장처럼 입술색이 회색빛이 되는 니베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르고 이제 조퇴증을 끊어달라고 선생님께 가는 거죠. 아픈 척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추억을 회상하며 써봤던 장면입니다. 이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니베아 빌려줄게라고 하는 게 어째서 야자를 째는 것과 관련이 있나? 뇌물인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좀 파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네, 소연님께서 A번. 네. 모키에서 다운받은 유고걸 벨소리로 이 작품이 끝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치마를 조심스레 접어있던 소영이 앞으로는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것임을 암시하는 결말일까요? 그리고 도은에게 이효리란? 그 장면, 그 소영이 치마를 접어입는 장면이 저도 좋아하는 장면인데 소영에게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거나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말고도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용기가 소영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효리란 이효리가 제 10대랑 20대를 계속 함께 하던 연예인이었는데 그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에게 변화가 개인적으로 많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핑클에서부터 지금의 이효리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좀 더 각별하고 그리고 정말 뭐 모든 연예인이 그렇지만 이효리는 저에게 정말 연예인 같은 존재.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효리님의 행보를 보시면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요? 근데 그 이효리님이 개인적으로 이효리 팬클럽 같은데 이효리님이 개인적으로 유기견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로 굳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근데 또 다시 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미지를 스스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에너지가. 네. 네, 되게 도전하고 쉬고 도전하고 쉬고 맞아요. 그런 모습이 좀 멋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에 이효리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시 한번 조금 기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효진님이 10번 질문을 읽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에 아이디 플레이포라이프님께서 이슬이 짝언니랑 잘 되길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슬이는 왜 소영이랑 짝언니를 셋이서 같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소영이랑 이슬이는 완전히 해녀 우정 관계인가요? 이 질문이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우선은 이 왜 셋이 만나고 싶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자기가 가장 알고 있는 언니들 중에 제일 멋진 언니랑 자기랑 가장 친한 베프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내 짝언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랑 이렇게 짝언니, 짝동생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친구한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영이랑 이슬이는 우정 관계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 아니, 열린 결말이? 어머, 그렇구나. 전 당연히 해녀 우정인 줄 알았어요. 우정, 근데 이때는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맞아요. 또 이런 걸 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또 청취자분들이 있어요. 누가? 과연 해녀 우정이기만 한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문제죠, 근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슬쩍 열어놓고 네, 답변을 하시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F번 질문인데 유튜브 영상의 아이디 루트님께서 이슬 소영이가 타일에 다시 낙서하는 거 빵 터졌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남자애들끼리의 낙서가 공유되는 어떤 폐쇄된 공간에 여기 낙서한 새끼 B라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남기고 온다는 점이 좀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2008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여겨졌는데 댓글을 구상하실 때 요즘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XXX에 들어갈 말은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퀴즈다, 퀴즈. 그 댓글을 처음 구상할 때 2008년도와 지금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썼었는데, 근데 그 고민을 이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와 지금 내가 같이 비슷하게 감각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문제가 2008년에도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남자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들만 있는 단톡방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지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설 같은 경우는 사실 쓸 때는 엄청 구체적인 욕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것보다 이것을 읽는 독자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욕이 다 다르시잖아요. 최악의 욕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참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것 치고는 XXX 띄고 XX 이렇게 세 글자와 두 글자로 또 친절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형식을 갖춰서 상상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떤 욕설을 그 남학생들에게 하고 싶은지는 청취자분들께서 채워넣는 것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훈님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08학번 미영이 김진희 작가님 질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진희 작가님도 네. 3개의 숫자 골라주세요. 저는 3번, 4번, 6번 하겠습니다. 네, 3개의 질문이 골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도훈님께서 A번 질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 아이디 조제님께서
준호 선배 계속 보고 싶어요. 졸업시키지 말고 계속 써주세요 작가님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실 만큼 준호라는 인물이 인기가 많은데요. KCM 좋아하고 싸이월드 꾸미기를 좋아하는 고학번 공대 남학생이라는 설정은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그리고 준호 졸업할 수 있을까요? 그 준호는 저희 실제 언니에게 당시 대학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배가 있냐고 물었을 때 과방에서 늘 싸이를 하고 눈물 셀카를 올리던 재밌는 선배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 밈이 되고 있는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하고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 인물인데요. 2008년 당시의 문화를 나타내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게 코믹한 분위기를 이끌고 가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인데요. 준호는 왠지 졸업은 못했지만 동대문에서 의료업을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되게 구체적이네. 네. 눈물 셀카가 뭔가요? 그 당시에 엑스맨이나 그런데 나왔던 연예인들이 채연님 아시나요? 채연님이나 유세윤님이 눈물 셀카로 유명하신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셀카로 찍어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고 올리는 자료 화면이 나갈 겁니다. 네. 네, 혹시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당시의 풍속도 또 설명드렸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소연님께서 F번 질문 네, 읽어주세요. 네. 요 당시가 한창 88만 원 세대라는 책도 나오고 청년 실업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무기력하고 패기가 없다는 세대론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 작가님은 당시 대학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당시 대학생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들었어요. 뭔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별로 없고 본인들 취업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 희곡의 배경이 어쩌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취업이나 뭐 해야 할 일들에 바쁘게 살았던 세 명의 인물들이 미영이를 찾아서 그 공간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의 시작점, 출발점, 그 싹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효진님께서 D번 질문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아이디 수경님께서 세미권 영은 선배 너무 설렌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경지은 배우님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서 정치학과에 다니는 운동권 대학생 식 역할도 하셔서 그런지 동일 인물처럼 엮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영은이는 원래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을까요? 또 예전에 미영이처럼 과감하게 나서지 못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영은이는 어쩌면 신입생 시절에는 미영이보다 더 미영이 같은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 생활을 지내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묵인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을 목격했을 때도 그래서 어쩌면 미영이의 등장을 더 반겼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영은이가 미영이를 찾으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때 자기 모습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길 바랬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세미권은 그 세미 운동권의 줄임말이고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유튜브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 들으셨다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식이라는 역할이 이제 레즈비언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결국 미영이랑 사귀게 되었구나, 영은아. 이게 배우가 같아서 네. 일종의 배우 개그인데 네. 사람들이 이게 두 작품을 엮어서 특히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서 아주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좀 픽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2번 알파벳 2번 질문이에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영이처럼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선배나 교직원들하고 노빠꾸로 부딪히는 신입생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미영이란 인물은 어떻게 구상하셨어요? 미영이가 멋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는데 미영이는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구상보다는 지금쯤 미영이는 어떤 모습일까? 준호는 의료업에 잘 종사하면서 살고 있을 테고. 네. 미영이가 이때 20살의 미영이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미영이도 영은이처럼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대략 30대 초반 정도 네, 되었겠죠. 그렇죠. 지금 2021년 시점에. 네. 저도 여러모로 미영이가 뭘 하면 살고 있을까? 네. 더 단단해졌을까? 더 단호해졌을까? 아니면 반대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 각자가 지금 미영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진희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소연 작가님, 네, 국보 엑소 무지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터 6까지 3개의 숫자를 골라주세요. 256. 6 뭐예요? 256 뭐예요? 6. 네, 질문 3개가 골라졌습니다. 네, 도우님께서 F번 질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영이가 자꾸 석희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헌물을 켜는 게 웃겼어요. 특히 재윤이 이름도 나랑 비슷하고 중얼거리는 부분이 압권인데요. 재영이는 석희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석희가 자기를 좋아해서 찾아온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석희는 정말 재영이에게 1도 마음이 없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재영이는 착각을 완전히 앞부분에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바램을 좀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석희를 열렬히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인데 좀 다시 봉합되길 바라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석희는 뭐 어릴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1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안하다. 제가. 서글프다. 그런 관계로서는 조금도 마음이 없고 그냥 친구로서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근데 뭐 사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뭐 둘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2번 죽이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진희님께서 D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주인공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면서 거리가 달라질 때마다 묘하게 오디오의 질감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녹음하거나 편집할 때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나요? 또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거리가 벌어져 있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면들도 몇 번 있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작가님께서 원래 흥미를 갖고 계신 건지도 궁금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녹음본에서 들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님들이 연기를 하면서 약간 마이크 거리를 스스로 조정을 연습하실 때처럼 하셨던 거고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 속내문에 들어가서 울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두 사람의 거리라든지 라는 거를 좀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조금 너무 카메라의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망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쨌든 숭례문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어떤 명확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두 사람이 동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더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움직이는 거를 많이 넣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뭔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늘 좋아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어쩔 때는 제가 뭐 수어를 대본에 쓴 적도 있고 뭐 외국어를 쓰는 사람을 등장한 적도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과 다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국보 엑소 무지개에서 이제 뭐 둘 다 나라고 말해서 오히려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2번 정도 있었나요? 그 부분이 좀 절묘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효진님께서 알파벳 2번 질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그 아이디 SHBMIBG 님께서 색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자신에게서 보라색을 찾아내는 석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바깥을 향해 두리번거리다가 자기를 문득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묘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석희가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품의 마지막에서 석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남기는데 숭례문이 전소돼서 사라진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비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석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석희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다시 시작할 어떤 출발지를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석희를 숭례문과 조금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면서 보셨던 청취자분들은 그 어떤 짠함이나 애틋함의 그 정체는 약간 석희의 처지, 숭례문과 동일시되는 처지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특히 석희를 연기하신 배선희 배우님의 어떤 연기 톤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작품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은 배선희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석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그 선희 배우님과 처음에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석희라는 인물에 대해 이름이 비슷하셔서 비슷하네. 네. 석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둘 다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 대사도 그래서 저도 사실 가능하다라는 결말을 애초에 두고 썼고 그리고 선희 배우님께서도 그렇게 읽어주셔서 같이 통일이 된 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우분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이고.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저는 C번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석희가 국보에 매겨지는 숫자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작품 마지막에 2021년 2월 8일부로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졌다라는 자막이 뜨고요. 재영이는 그걸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무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석희에게 숫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되게 단순한 느낌이었는데 석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석희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이 세계의 어떤 규칙 같은 게 숫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석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국보 1호니까 뭔가 중심이라는 느낌이 있고 이곳에 와보고 싶었다라는 것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에 여태까지 와보지 못한 내가 항상 변두리에 있었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1이 되어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완전히 벗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석희에게 이 국보의 숫자가 없어지길 바라고 또 그리고 실제로 없어진 것이 저한테는 어떤 지금 석희를 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각주도 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국보 XO가 무슨 뜻일까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데 오히려 숫자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좀 짠했던 것 같아요. 네.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자 어느덧 네 번째 타자 신효진 작가님의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숫자 3개를 골라주세요. 저는 2, 3, 4로 하겠습니다. 네. 2, 3, 4번. 자, 뭐부터 먼저 할까요? 네. 하나같이 무거운 질문들만 고르셨네요. 자, 상대적으로 1g 정도 가벼운 B번 질문을 도훈님께서 읽어주세요. 뚱이가 시위에 대해 잘 알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청소년이라는 점이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집회에 직접 나와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기가 커밍아웃 할 때는 조금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리얼했어요. 또 마지막에 다 함께 구호를 외칠 때는 다들 머뭇거리면서 소심하게 따라 외치는 게 재미있는데 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싶으셨나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청소년들을 뭐 가치 판단을 해서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싶었다 뭐 이런 그 포지션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시위 장소에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더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이 그래서 뭐 힘들었어요 혹은 뭐 잘했어요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뭔가 살아있는 그리고 조금 생생한 그런 어떤 중학생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2016년에는 꽤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2008년에 사실 그 당시 거리에 나왔던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많이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무대에 올려주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선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조금씩 더 무거워질 텐데 이게 가벼운 질문. 네, 가장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상당히 무거워요. 네, 진희님께서 C번 질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에 아이디 수경님께서 제목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는 함께 집회 현장에 있었으나 익명이라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일까 싶었는데 다 듣고 나니 이에 더불어서 나이주의, 퀴어 등에 대해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직관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으셨을까요? 또 극중에서 대학생 언니가 중학생 친구들의 명찰을 떼서 넣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작가님은 익명성에 기반한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했어요. 숨 막혀. 네, 저는 이제 수경님 댓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지을 때 제일 이제 염두에 두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거리에 시위라는 어떤 가장 정치적인 장소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개인으로서는 잘 모르는 그리고 더불어 뭐 예를 들어 퀴어인데도 어떤 나이주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뭐 여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청소년들인데도 어떤 퀴어에 대한 감각은 없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조금씩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시위 현장에서 만나기를 되게 바랬던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익명성에 대한 기반한 연대 같은 거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2008년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뭐 퀴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한번 이제 무언가를 쓰려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2000년대에 어떤 퀴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데에 인터넷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물론 이제 뭐 유구당이나 그런 분들도 어떤 인터넷으로 인한 공격, 뭐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가 유해 사이트로 지정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퀴어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물론 이제 실제로도 일어났었지만요. 그런 지점이 약간 저한테는 거점이 인터넷 같은 어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유대감,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감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도 사실 어떤 이런 말하기 어려운, 혹은 우리가 그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려운 굉장히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익명성으로 기반해서 가지는 연대 속에서 저는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연대의 역사가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감각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한 번이라도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익명성 하면 사실 온라인 공간만 생각을 해왔는데, 특히나 이모티콘처럼 이제 인물 역할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이게 집회 현장에 있는 익명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은 예전에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좀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소연님께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엔 제일 무거운 질문입니다. F번 질문. 자, F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2008년 5월 24일 시위는 처음으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던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 인파 속으로 사라진 시계 안부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가방 속에 야구 배트가 있었다는 말로 짐작해보면 처음부터 무력 충돌을 각오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시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날 집회에 나온 것일까요? 또 그동안 집회나 투쟁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던 걸까요? 정말 숨 막히네요. 질문을 하는데도 숨이 정말 막히네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네요. 나도 가벼운 것 좀 하고 싶다. 그쵸. 이게 저도 이제 제일 배우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시기 어디로 간 거냐.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뚱이 저 언니라고 말하는 이제 씬이 있는데, 그 저 언니 뒤에 올 말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무력 충돌을 각오하고 나온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바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미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뭐 경찰들이 갑자기 군장을 좀 더 이렇게 빡세게 하고 나온다던가, 뭐 무장을 한 채로 이제 시위대들을 맞이한다던가, 뭐 이런 그 기미들을 보고 먼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 되게 어떤 시기, 선두에 있다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이제 좀 썼던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그날 집회에 나온 것일까? 이건 시과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저는 시기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기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왔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일이 꽤 오래 많이 반복되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뭐 사실 뭐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 아닐까. 약간 미영이가 큰 버전, 정말로 미영이가 커가지고 이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들을 하셨으니까 가벼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번 질문인데요. 이번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인물이 나오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막 연출을 할 때 각 인물을 상징하는 이모티콘들이 조금씩 다르게 배치되는 게 재밌었어요. 유튜브 댓글에서도 아이디 루트님께서 씩 이모티콘으로 표현되니까 더 귀엽고 그 캐릭터가 상상이 가서 좋아요 라는 소감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자막이나 시각적인 연출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영상 디자이너님한테 많이 맡긴 부분도 있는데 워낙 천재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무임승차를 좀 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조금 부탁드렸던 건 약간 현장성과 어떤 이모티콘으로 인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얼굴 같은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 같은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잘 살아나길 바랬고 어떤 희곡 안에도 제가 일부러 이모티콘을 넣어서 이제 지문을 대체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가벼운 질문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네.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4명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2명의 인물은 왼쪽에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오른쪽에 나온다거나 이렇게 영상 디자이너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배치를 하셨던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었고 마지막에 식이 나머지 3명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안부 물을 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3명이 쪼로로 나와가지고 잘 가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연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역시 오디오만 들을 때랑 또 시각 연출이 들어갈 때랑 또 많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이번 시즌2에서 또 작년 시즌과 조금 또 다르고 우리가 스스로 좀 만족했던 부분이 아마 거기에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로. 자, 질문 뽑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얘기를 못했던 썰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녹음실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죠. 시즌 1 때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무난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녹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 오디오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제 작품에서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 구호를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호를 녹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들과 터그님과 그 뭐 디자이너님들과 뭐 이렇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소연 작가님이 굉장히 고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욕설을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왜 나를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크게 항의를 하셨었어서 소연 작가님이 굉장히 그런 NG도 많이 내시고 구호를 외치는 데 있어서 그랬다고 들었어요. 아니 차라리 NG를 낸 거면 그냥 다시 잘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한 번에 바로 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경험이었고 그게 제가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다 공지를 미리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저희 팀이 어쨌든 녹음이 처음 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도 까먹었던 거예요. 그 녹음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우리 팀 녹음에.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다 드디어 끝났다. 잘했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디자이너님께서 앉으라고 저를 녹음실에 앉히더니 구호를 외치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제가 첫 번째도 심지어 아니었는데도
약간 긴장도 했고 근데 사실 긴장이라기보다 제가 계속 구차하게 변명을 드리는 거는 그냥 그 전에 좀 목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기침을 많이 해서 약간 울먹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었고 네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소연님이 효진님으로부터 약간 등을 돌리고 계신데, 네. 잠깐 그 문제 영상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광우병 조장하는 수입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국회 날치기 통과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 국민을 목 네, 다음과 같았고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제가 이런 건데 이제 기침하고 약간 울먹거리는 것처럼 되니까 네, 정말 민주주의 시민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파보면 도훈님도 만만치 않았던 NG 파일이 있어요. 네. 아 뭐예요? 저는 사실 그게 더 웃겨요. 아 뭐예요? 도훈님 파일이 더 웃기기 때문에 그것도 네. 한번 도훈님 것도 듣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병 조장하는 아니 저기 다시 네. 엄청난 권력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네, 방금 말들 다 편집할 거고. 네. 어머 문제도 아니야. 아, 네. 이제 소연님과 도훈님 자웅을 가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즐거운 NG 영상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모든 작품에서 내레이션을 담당해 주셨던 윤현길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지난 시즌 1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일부러 한 분의 배우분께서 모든 작품들의 내레이션을 담당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또 특히나 여성 배우님께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리자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어떠셨는지 좀 돌아가면서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도훈님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그 각 작품을 되게 고려하시면서 되게 미세하게 호흡이나 톤 같은 걸 조금 조절해서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네 편의 작품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길 배우님께서 나레이션을 맡아주시면서 어떤 통일성도 같이 갖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 현길 배우님이 모든 팀의 연습에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팀별로 좀 특징을 잘 잡아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등장인물을 읽는 방식도 뭐 이 팀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뭐 전부 다 통일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식의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뭔가 그 전체의 나레이션으로서 정말 너무 적절한 배우님이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목소리도 일단 너무 따뜻하세요. 주무신 거 지금 아니죠? 아까 그 NG 영상 제가 때문에 너무 멘붕이어가지고 충격을 지금. 받으셔가지고 잠시 방송 불가 상태였던 걸로. 죄송합니다. 저 어디 갔다 왔던 거죠? 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첫 이거 대답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죄송해요. 윤영기 배우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네. 전 잠깐, 전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연습실도 이제 다른 세 팀이랑 좀 다르게 써가지고, 잘 볼 일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현길 배우님께서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약간 다른 팀에 이렇게 말을 드려보겠다. 뭐 이런 팀에서 이게 어떨까? 뭔가 통일할 것과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도 감동적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성 배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민조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했는데 사실 응답하라 시리즈, TVN 시리즈 같은 경우 혹은 그 이전에 또 약간 2000년대를 좀 회고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킥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짧은 다리의 역습 같은 경우도 이적님의 목소리로 이제 회고가 이루어졌었고 당연히 응답하라 뭐 1998, 1994 이런 시리즈들도 남성 내레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성의 목소리로 2008년을 회고해보자라는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시즌2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즌1 때부터 저희 오디오 드라마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주신 사운드 디자이너 김승민님, 그리고 사운드 엔지니어 이지영님, 영상 디자이너 김태은님과 그래픽 디자이너 장현진님 등등 지원금도 부족하고 사실 인력 자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손 능력자 스태프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좀 각자 감사하게 좀 생각하는 스태프분들이 또 있으신지,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 것인지. 저 정말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 디자이너 태은님이 합류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즌2를 기획할 때 시즌1보다 영상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그 영상 디자이너 태은님을 섭외를 3개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희가 되게 빡빡한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섬세했었는데 그것도 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해주시고, 또 나오는 영상 퀄리티도 너무 높아가지고 그 희곡으로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순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 할 말을 뺏기는, 앞순서한테 뺏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긴장을 약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말을 뺏어가지 않나. 네, 진희님은요? 저는 일단 저희 가장 중요한 녹음 현장에서 진도 지휘를 해주신 엔지니어 이지영님께 정말 많은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 수상소감이야? 또 되게 저희 사운드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럼 그 모든 잡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많이 모르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베테랑 PD님인 이도원 PD님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무난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끼어들자면 올해 그 과로 대표가 우리 김진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행정 이도원님을 꼭 챙겨주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긴밀하게 또 행정 업무를 같이 하셨죠. 두 분 다 감사드리고, 소연님은? 저는 저도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린데 전 또 두 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 난 누구 얘기해? 다시 리셋해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저는 그 사운드 디자이너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그 엔딩 음악도 좀 되게 괴상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 하고 무슨 이상한 그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시고, 오프닝의 짧은 음악도 따로 부탁드린 것도 너무 역시나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괄호의 모든 음악은 이렇게 안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은 그래픽 디자이너님이셨는데 그래픽 디자이너님께서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느낌 이상으로 너무 예쁘게 포스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다 같이 볼 때마다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모든 포스터들을. 그래가지고 정말 금손 능력자들이시다라는 정말 경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앞에서 다 가져가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김태은님과 장현지님, 그러니까 영상 디자이너님과 그래픽 디자이너 두 분을 이제 제가 모셔왔었었는데. 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분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뭔가 진짜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전 시즌과는 조금 다른 보는 재미를 되게 많이 이제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진짜 스케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했어요. 저희가 녹음하고 이제 바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영상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희곡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추가된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걸 너무 잘 살려주시고 저희가 뭐 따로 막 연출적인 디렉팅을 드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드라마의 흐름에 맞게 영상을 이제 만들어주신 태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승민님 너무 사운드 디자이너님 승민님 그리고 그 엔지니어 지영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 뭐 하는 거야? 그다음 소감. 근데 저 진짜 승민님한테 진짜 감사드리는 게 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었어요. 약간 타악기 느낌? 이렇게 진짜 키워드를 거의 저 이렇게 약간 타악기 느낌?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느낌? 뭐 약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서 저희가 저번 시즌에도 같이 했었고 그때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이제 보여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사를 이렇게 못 드렸었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려보고자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원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저희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정말 GV는 주작 방송 느낌으로 마치 뭐 아트 체인지업 상이라도 탔냥 시청자들, 청취자들의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온 양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네. 맞아. 여러분, 저희 배우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했어요. 네. 우리 그렇죠. 고마워하면서 저희의 그 오디오 드라마에 참여해주신 8분의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거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넣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듣는 이곡 괄호에 귀되면 시즌2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4편에 듣는 희곡에 이어서 이렇게 GV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괄호가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듣는 희곡이 시즌2뿐만 아니라 시즌3, 시즌4, 시즌5까지 이어져서 이게 괄호의 하나의 레퍼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괄호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듣는 이곡뿐만 아니라 또 많은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 또 언젠가는 객석에서 또 뵐 날을 기대하고 있겠고 또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듣는 이곡 할 때마다 뭔가 되게 좀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열심히 어슬렁거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듣는 이곡 하면서는 굉장히 이게 오래 남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생각날 때 꺼내서 들어볼 수 있고 또 잠들기 전에도 슬쩍 들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의 레파토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장소에서 많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시즌2 G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작가동인 괄호는 더 재미있는 기획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